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평생 직장으로 여기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아픔,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려나야 했던 동네 빵집들의 눈물, 카드 빚에 쫓겨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결국은 또 생활 기반이 무너져 빈곤층으로 추락한 비극. 이 모든 서민경제 불행 뒤에는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였는데요. 무턱대고 완화만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악의 규제 완화 사례 10가지를 꼽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 작업을 함께했던 김남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의 규제 완화 사례로 참여연대가 11가지를 꼽으셨더라고요. 예. 기준은 어떤 것이었나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사회적 비용도 많았고 우리 서민들이 특히 많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볼까요? 일일이 다 들여다보려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카드 사용 이제 한도가 예전에 쭉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그 민간 소비를 이제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그 카드 사용 한도의 규제를 이제 다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카드 발급도 남발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장 이상 발급이 됐고 미성년자한테도 발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약 400만 정도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대규모의 가계부채로 이어져서 지금의 이런 대규모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이제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었죠. 네. 그 카드 사태도 있었고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도 이런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라는 것이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대형마트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됐던 게 있잖아요. 예. 대형마트의 경우에서도 2002년까지는 이제 허가제였기 때문에 네. 이런 도심이나 이제 이런 중소도시 같은데 진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 기준이다 해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형마트들이 진출하기 시작해서 웬만한 중소도시와 도심에 다 진출해서 이제 전통시장들이 다 몰락한 계기가 되었고요. 네.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이제 동네 상권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규모를 줄인 소위 이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SSN 네. 이런 것들을 진출시키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있던 이제 가게까지 다 무너지게 됐던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네. 결국 이런 무분별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를 하게 되었고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이제 존을 형성해서 대형마트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출 규제도 하게 되었고 네. 또 이제 상생 품목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판매 품목 같은 걸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른 이제 많은 규제들을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좀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폐지했다가 또 대기업이 다 참여를 하고 또다시 또 되돌리고 이런 작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대기업이 진출한 게 단 그런 이제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이 하던 그런 유통업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문구, 공구, 빵집, 떡집 이런 데 다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어서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한테 적합한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던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 시장들을 다 뺏는 이제 이런 게 됐던 것이죠. 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어서도 그 통신비가 너무 비싸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을 개척한다 그래서 소 알뜰폰 시장 같은 것들을 이제 쭉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걸 주로 중소기업하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제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괜찮은 시장이다 그래서 뭐 농협 대형마트가 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다 뺏어버리는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고용과 관련돼서도 규제가 완화돼서 또 서민들의 어떤 피해랄까요? 이런 게 갔던 적도 있었잖아요. 예, 불과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수백 명이 정리해고가 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다음에 그런 기간제니 파견제니 이런 비정규직들도 15년 전에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없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을 이제 다 풀다 보니까 네.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이제 정리해고들이 가능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또 자영업으로 다 밀려와가지고 자영업 과잉이 되고 예. 거기에 또 대기업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영업도 몰락해서 중산층들이 이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이제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를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박탈당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가계 소득도 많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경제 전체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쪽에서는 어떤 규제 완화가 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었나요? 뭐 IMF 경제 위기를 이제 극복하겠다고 이제 부동산 규제를 다 풀기 시작했는데요. 네. 1998년도에 개발 부담금제를 폐지했고 99년도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내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해서 이런 부동산 투기 현상이 만연이 되고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겨서 지금도 이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제 위축되어 있고 그런 현상들인데요. 네. 그런 게 그런 이제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지니까 한 2007년도쯤에는 다시 분양가 상한제도 부활을 하게 되었고 예. 뭐 무주택자 우선자는 이제 무주택자에게 우선 청약 가점을 주는 청약 가산제 제도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었고 뭐 개발구 부담금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네.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물론 이렇게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자료를 냈고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돼 오기는 했지만 저도 경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요. 그러면 규제라는 것을 풀면 안 되는 건가? 규제를 계속 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규제라는 것은 네. 이제 결국 우리 사회와 뭐 시장을 운영하는 이제 원리인 것이죠. 예. 규칙과 이제 제도인데 세상은 변해가니까 그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이제 규칙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뭐 변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차분하고 꾸준하게 이제 진행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전체 규제의 뭐 20%를 푼다 뭐 이렇게 목표량을 정하고 네. 그다음에 뭐 6월까지 푼다, 10월까지 푼다 이런 시기를 정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식으로 이제 규제를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규제에 대한 양측면을 균형 있게 해보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규제 하나 논의의 이제 시발점은 대기업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규제가 있어 투자를 못하겠더라.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규제라는 게 사실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아주 불필요한 규제고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만 느껴지겠지만 네. 또 반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규제에는 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로자 보호라든가 환경 보호라든가 예. 뭐 투기 억제라든가 그다음에 중소상인 보호라든가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데 양 측면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유치하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그런 게 공익적인 규제 목적들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호돼야 될 어떤 근로자나 중소상인 서민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 실패했던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것들은 결국 풀어서는 안 되는 규제였었다라고 결론은 일단 내리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른 규제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네.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시간 규제, 뭐 존 규제, 그다음 품목 규제, 뭐 이런 형태로 부활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 네. 뭐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거리에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네. 소득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규제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요. 뭐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다 규제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네. 이번 정부가 지금 약간 좀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단 암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은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해요. 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푸드 트럭이라든가 자동차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옵션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정책적 재량을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지금은 이제 영리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런 네. 규제를 풀어가지고 뭐 재벌 대기업들이 의료 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든가. 근데 그거는 이제 의료를 영리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만일 의료를 영리 방식으로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수익성이 있는 영리 그런 기술이라든가 분야만 발전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위축되거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 의료는 이제 영리화를 규제하고 있고 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의료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공 시설화돼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지를 않고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 그러게 되면 또 다른 큰 피해 같은 걸 입힐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그걸 지금 풀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걸 풀게 됐을 경우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민원을 주로 내고 있는 게 이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네. 조합원들에게 이제 그런 싸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그런 이제 미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미분양이 나게 되면 다 조합원들이 또 피해를 입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피해를 풀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피해들이 이제 많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또 뭐 대형마트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라고 그러면서 했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또 지금에 와가지고 너무 또 규제를 심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봐서 규제를 네. 만들고 또 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 뭐 최근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 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을 양성했던 것도 또 규제라고 하면서 또 그 손을 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들인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량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로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또 큰 피해를 입히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뭐 딱 떠오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이 그럼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규제 개혁을 하면서 거의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의 제도에서 더 완화해야지 될 것은 안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라는 네.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네. 해봤는데 지금은 필요 없는 규제다라고 네. 한다면 그건 뭐 풀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걸 하기 위한 이제 절차로서 뭐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이제 절차가 있는 것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예. 그리고 안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사실은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뭐 전봇대를 뽑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굉장히 그랬었죠. 과격하게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네. 하다 보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빈부격차 예. 심해지고 중소상인 몰락하고 하니까 다시 또 이런 규제를 부활시켜서 네. 결과적으로 규제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정권이 규제를 2,000개나 더 만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뒤에 가게 되면은 예. 이제 이랬던 것들을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버리게 되면 더 그 사회적 혼란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규제 개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막 이렇게 공무원들을 채찍질하듯이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분하게 하나의 규제마다 그 규제를 하고자 했던 규제 목적과 그게 걸림돌에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평가를 해서 예. 하나하나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딱 뭐 준비 땅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숫자 목표 이런 것에 집착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6월 달까지 예. 10월 달까지 뭐 20%를 폐지할 규제를 만들어내라. 관료들 네. 하게 되면 결국 관료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다른 공익적 규제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네. 많은 이제 규제들을 풀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 반대 여론은 많이 있어요. 목소리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것들이 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례가 되는 그런 완화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좀 합리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규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 가치적 개념이냐, 다 나쁜 것이고 아니고 그런 것이냐가 좀 의문이 들어요. 예. 과거에 이제 무슨 고리사채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자제한법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 또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건데 왜 만들어야 되느냐. 네. 카드 대란이, 카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카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거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그걸 네.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 서로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도구마에 갇혀가지고 네. 관료들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더라 이제 이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규제는 다 나쁜 것이고 규제는 무조건 풀어야 풀어야 되는 것? 된다는 예. 도구마가 만들어지면 예. 관료들이 거기에 다 갇혀서 합리적인 행장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우리 사회가 좀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게 견제를 하기에 이번 자료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두통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생생경제 4부에서는 부동산 정보와 취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팍팍 보내주세요. 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이 말이죠.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상암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서 두 번째 나행쇼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2014 나행쇼에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몸까지 아픈 두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될 텐데요. 060-700-0770 한 통화에 2,000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전화 02-2085-82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 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 장면이나 아찔한 순간을 담은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공모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도로공사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최우수상 1명, 100만 원 등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코레일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 횟수와 방문지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관광지를 방문하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올해 행선지는 양평 전통시장, 안동 구시장, 경주 계림시장연합,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 단양 구경시장, 제천 한마음 약초시장, 나주목사 고을시장, 남원 공설시장, 무주 반딧불시장, 정선 아리랑 시장 등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공짜폰, 실구매가 20만 원 등 가입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비전, SK텔링크, NX텔레콤 등은 이동전화 판매 허위 과장 광고 공동 대응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을 결합해 할인가를 부풀려서 실구매가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라고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자정 결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폐렴 등을 일으키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 백신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폐렴구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기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5세 미만 아이를 둔 부모들은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이에게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외국인, 특히 요즘엔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투자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또 부산 이런 지방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구매 열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점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님과 전화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이게 언제부터 좀 활발해졌나요? 우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소유하고 네.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억 2,57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금액으로는 32조 5,787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이게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4%로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 일본, 중국 순이고요.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투자 시도별을 보면은 경기도, 전남, 경북, 충남 이렇게 순으로 돼 있고요. 아까 질문했듯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네.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가 1998년 6월에 부동산 시장이 개방되면서 투자를 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10년 2월에 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부터인데요. 특히나 중국인들 투자는 최근 3년간 2011년부터 13년까지 네. 7억 9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중국인들이 최근에는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2011년에 풀었던 게 외국인
투자? 그 2010년 2월 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고 하는데요. 이민제.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에서 7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 F2를 주고요. 5년이 지나면은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투자 대상이 이제 뭐 콘도라든지 호텔, 별장, 펜션, 그러니까 휴양 목적 체류 시설에 한해서 그런 그 투자 이민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이후에 그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원래부터 부산을 많이 오가서 부산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 제주도에 가보면 요즘 거의 중국어가 안 들리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 사러 온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그쪽이 좀 인기는 인기인가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2012년만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한 0.53%가 되거든요. 공시지가로 한 3,770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국적별로 미국, 일본, 중국 순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중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2월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시행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에는 면적으로 49,000제곱미터인데 2011년에는 143만, 2012년에 192만. 그래서 3년 사이에 한 50배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지금 제주도에 제주도에 굵직굵직한 어떤 개발 사업을 보면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호텔 같은 그 개별 투자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우선 일본인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빠르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성공한 그 교포들이 부산 출신이라든지 경상도 출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애양심 때문에 그쪽에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산, 제주도 말고 또 인기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는 서울, 부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제주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카지노 열풍 때문에 또 여기 수도권에 인천 영종도 쪽. 아까 그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아무 데나 시행되는 그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제주도라 하고 평창 알펜시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전남 여수 경도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이렇게 6군데 지역에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까 투자 이민제 영주권을 주는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영주권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쪽도 있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밖에도 또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지역하고 상품 그리고 투자자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우선 각종 세법이나 전매대항 등 내국인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2월 달에 그 투자 이민제가 시행되면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교포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애양심도 많고 또 꼬박꼬박 우리나라는 또 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 투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세금 혜택도 좀 있나요? 이게 제가 한번 좀 쭉 찾아보니까 외국인 그 토지 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제세 공과금도 내국인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고요. 다만 이제 외국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할 때만 그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토지라든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똑같이 내국인하고 동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영종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하고 실제 영종도 땅값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영종도가 2010년 이후에 그 영종도가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굉장히 다 무산이 되면서 땅값이 한 4, 5년 사이에 한 20, 30% 하락이 됐고 그중에 영종 하늘도시라고 개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원래 2009년에 분양을 했었는데 올 초만 해도 원 분양가에 한 20%씩 그 할인돼서도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올 초부터 어떻게든지 뭐 카지노가 소식이 올 초부터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땅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최근에는
보면 이제 그 분양가, 원금까지 회복이 네. 됐고 땅값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진 그 외국인들을 보면은 중국인 투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뭐 아파트나 호텔 등의 중국인 네. 투자자들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일본 투자자들은 기업 투자자들이 카지노라든지 호텔 등 직접 개발을 하고 싶어서 예. 저 문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하기 참 힘들죠. 하지만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가 조금은 쉬워질 겁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와 방법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취업의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게 정말 실질적인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은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정크 스펙을 빼야 되죠. 그렇죠. 네. 정크 스펙이란 표현 마음에 드는데요. 네. 빼야죠. 예. 근데 스펙 하면은 뭐 대충 뭐 영어 점수, 뭐 학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텐데 스펙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스펙에 대해서 좀 대학가의 잘못된 이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스펙이라는 건 영어의 스페시피케이션, 예를 들면 사양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물건 사면, 제품의 사양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은 헤드헌터 업계 용어였어요. 그래서 신입들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경력들. 예를 뭐 A 상무님 뭐 스펙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쓰던 표현인데 그 이야기의 원뜻이 뭐냐면은 그분은 어떤 분야에 어떤 정도의 직무의 레벨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신입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거죠. 확대가 됐네요. 네, 의미가. 근데 이게 대학 사회로 가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의 학교 학력, 학점, 토익, 토스 실력, 경력, 자격증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을 이루는 말로의 통칭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2002년 들어서 이렇게 취업 5대 스펙을 언급했는데 아예 정부가 쓰고 있군요. 2012년 조사의 결과에는 8대 스펙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늘었죠? 학벌, 학점, 토익, 어학, 연수, 자격증이 5대 스펙이었는데요. 봉사, 인턴, 수상 경력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입시할 때도 스펙, 입사할 때도 스펙.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스펙 열전에 지금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뭐 8대 스펙 이런 거 싫어요. 네, 저도 싫어요. 저도 여기에다가 또 넣어서 보라 그러면은 뭐가 이게 눈에 띌까 좀 고민이 되네요. 더 넣으시려고요? 아니, 저의 사양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근데 우리나라 채용에는 왜 이 스펙이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건가요? 네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채용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 공채 방식이에요. 물론 효율의 측면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일이 조금 더 줄 수는 있죠. 이렇게 365일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용 비용도 어떻게 보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이런 현상들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데서 좀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재 중에 인재를 정말 선발해야 되는 객관적 장치가 좀 필요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 계속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기업에 입사 지원자가 많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장치들, 랭킹과 필터링을 하는 이런 이제 장치들이 대학 사회에서는 이제 스펙 이렇게 이제 통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현재는 취업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확산이 돼서 조금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네.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토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스터디 나이가 예상이 되는. 연상하지 마세요. 네.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나오니까 네. 토익이 대체 뭐야. 그렇죠. 그때 한 방송사가 토익 점수를 요구를 네, 했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스터디 모임이 토익 모임으로 바뀌게 되고 네, 네. 근데 그때는 900점만 넣으면 저희가 박수를 막 쳐줬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네, 네. 만점도 많고 네. 과몰입 아닌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학력만 좀 놓고 보더라도요. 2006년도에 11만 1000명이었던 대학원 진학자 수가요. 지난해 12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취준생 가운데 청년층 이제 취준생 가운데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마친 사람도 64%. 네. 그러니까 이게 OECD 34개국 중에 1위 정도 되는 숫자고요. 예. 한 단체가 취업 준비생이 이력서 한 장 쓰는데 필요한 공인 자격, 예. 일명 스펙 비용을 예. 계산해 봤더니 1인당 4,269만 원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뭔가 뭐뭐 드는 거예요? 이력서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대학 학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인당 평균 이제 대학 등록금 2,800만 원. 네. 그리고 조사 대상의 43%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이게 또 우리 때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1인당 1,100만 원 정도 연수 비용이 들었고 학원 수강, 교재비 지출 등 사교육에 쓴 비용도 112만 원. 네. 토익 같은 자격증 응시료도 평균 59만 원. 거의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네. 몇 명이시죠? 저는 아이는 하나인데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남들이 다 갖추면은 나도 갖춰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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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몰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일자리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이제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나는 데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생기는 문제점들이고 네. 이런 내용들이라도 이제 돋보이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열과성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이제 선배가 보기에 저희 취준생의 현상들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예. 솔직히 얘기하면 스펙이 없냐 있는 것 같아요. 학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걸러내는 장치로서 쓰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학벌이 엄연히 이제 존재하는 이제 스펙이고, 근데 이 학력 수준이 결정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더 높은 학력을 위해서 편입을 하거나 네, 필요 없는 진학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또 뭔가를 이렇게 따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불필요한 토익 점수를 더 올려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필요한 스펙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럼 정말 필요한 스펙은 뭔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 스펙이란 의미가 뭐였냐면은 경력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했는데 어떤 직장인 분인데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 스펙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프로필을 제가 봤을 때 경력으로 부족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스펙이 부족하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학교가 좀 레벨이 낮은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 판단에 그러신 본인 거죠? 생각이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 배경을 물론 참고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력 직군에 들어가면요. 학교는 참고 사항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직종, 업종이나 직종의 이제 배경이 이제 더 중요해,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 채용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사실은 토익을 더 올리고 이런 이제 평준화된 그런 스펙을 올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야 될 경력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는 거죠. 그럼 이 관점이 경력에 필요한 관점이냐면 그렇지도 않은 게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요즘 역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펙 중에서도 직무에 연결된 직무의 그 스펙,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학력이 이래서라는 이제 조바심을 내기는 하는데 상무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채용을 하려고 저도 이제 이력서 같은 걸 받아보고 하는 이제 네네네. 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죠. 그걸 잘했는지가 참 중요한데. 아주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는 예를 들면 비서가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교수실에 들어가서 조교 알바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예요. 예. 근데 나는 비서를 하고 싶은데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비서를 하는 사람보다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영어를 좀 더 외국어. 해야 예. 되겠죠. 예를 들면 논리적인 어떤 그 그렇죠. 필요한 스펙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 실제 기업에서 그런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들을 판단을 한다는 것, 직원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단 막 그 좁은 대기업에 막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 맞는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쌓고 경력을 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직장 생활을 하는 기준에서 보면요. 네. 첫 직장이 반드시 대기업인 것이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답은 이제, 아니죠. 네. 근데 대기업에서 나의 적성에 안 맞고 내가 공부한 분야와 안 맞으면 어차피 오래 못 합니다. 네. 제가 이 시간 계속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신입사원들 중에 3년 동안 그 회사에 견디는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중도 네네. 이탈률이라는 예. 말인데요.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을 시작해서 무슨 경력을 쌓느냐가 훨씬 더 길게 달리는 데는 유리하다는 거죠. 선배들은 60 은퇴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후배들은요. 70 은퇴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근로자 숫자가 부족해질 네. 테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안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답은 그거네요. 너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한 경력 스펙을 쌓아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학교들은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미 학교 간판은 있는 거고요. 네. 공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공 간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추가로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렇죠. 대한 네. 그런 네. 공부나 그게 예. 네,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뽑아주면 다행이고요. 네. 아니면 내 일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죠. 네. 그런 문화가 좀 잘 안 돼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그냥 이름 되면은 알만한 기업에 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펙 경쟁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1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 있게.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2시간을 저희가 꽉꽉 채워서 경제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생방송 듣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죠.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니까요. 한 번 더 또 확인할 게 있다. 생방송을 못 들었다. 그러면은 김은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 스마트폰 앱은 예스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 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수록 더 잘해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